자, 그럼 또 다음 시간 연달아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모니터를 살짝 뒤로 뺐습니다. 자, 이제 이 수치 해석적인 방법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주된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방정식을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뭐 저 대학교 때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것들이 방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요령은 뭔가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뭐 y는 fx, z는 f, x, y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전부 다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방정식은 뭘까요? 방정식은 간단해요. 이때에 y 값이 0이면 됩니다. 그래서 0은 fx, 0은 fxy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근데 뭐 어떤 함수가 있는데 항상 0일 수는 없잖아요. 이건 좀 이상한데 함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0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원의 방정식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 전까지는 함수 이런 것들을 다루다가 갑자기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쓸까? 왜 방정식이라고 했을까? 이유는 왜냐하면 얘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1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0이 아니기 때문에 방정식이 아니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1이 이렇게 넘어오면 무엇은 0이다 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f, x, y는 0이다 라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숫자가 붙던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무엇인가를 전부 다 fx는 0이다라는 형태로만 표현할 수 있으면 이것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좀 재밌는 걸 얘기를 드리면은 함수 표현이죠. 함수를 y는 fx라고 했는데 y를 넘겨서 fx는 빼기 y는 0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방정식일까요? 함수일까요? 자, y는 fx라고 하는 1차원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함수가 되겠습니다만 배열력을 우리가 x, y 두 개로 표현한다면 g, x, y는 fx 빼기 y 그리고 그 값은 0이다라고 표현되는 두 개의 멀티 디멘전 2차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녀석을 함수가 아닌 1차원에 따른 함수겠지만 미지수가 두 개가 됐기 때문에 어너운 배열력이 두 개가 있으면 얘는 2차원 방정식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하는 정도의 문제로 보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정의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건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0이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들 실제로는 숫자가 3이나 5나 100에 있더라도 그걸 좌변으로 넘기면 0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x제곱 빼기 1은 0 이걸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것이 이번에 챕터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얘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걸 컴퓨터를 이용해서 손으로 풀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푸는 것이 이번 챕터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이제 본격적인 여러 가지 기법들을 배울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수치 해석, 뉴머리컬 메소드라고 하는 수치 해석적인 방법들이 왜 처음에 다뤘는가는 점점점 챕터가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고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 접해보고 반복적으로 무언가 컴퓨터가 연산을 토대로 해서 결과를 얻는 것들을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뉴머리컬 메소드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 수학적 정의들을 가지고 기본부터 쌓아서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론에는요, 여러 가지 뉴머리컬 메소드 관련된 거에는 일단 공학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하죠. 엔지니어링이 필요할 것이고, 적분도 있겠네. 근데 적분은 우리 과제에서 다루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적분은 로봇공학을 들은 학생의 경우에는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풀면서 우리가 수치 적분을 썼었죠. 그 방법도 사실은 이제 뉴턴 기법인데 뉴턴과 오일러 두 가지 기법 중에 우리가 쓴 거는 오일러 방법에 해당합니다만 또
이 앞으로 이번 학기에 배우는 이 로봇 학습 시간에서는 접근에 관련된 거는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뭐 지난번 로봇공학에서 배울 때도 사실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간단한 문제들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리그레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리그레션, 지난번 얘기 드린 대로 선형 회귀 기법,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 그래서 리그레션은 회귀를 뜻하고 무언가 그래프들이 있을 때 그래프를 관통하는 파라미터라이제이션에서 파라미터 한두 개로 표현하는 것들을 리그레션이라고 일단 얘기 드렸고요. 이런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배워보면서 뒤에 있는 방법들과 차이점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뭐 매트릭스도 있는데, 매트릭스는 뭐 여러분들이 매트릭 가지고 워낙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매트릭스를 이용한 수치 해석 기법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걸 1학년 때, 뭐 요새는 이제 커리큘럼이 바뀌다 보니까 1학년 때 배운 학생도 있겠고 배우지 않은 학생도 있을 거고, 아마 대부분 현역들은 배우고요, 복학생들은 아마 안 배웠을 겁니다. 근데 선형 대수는 굳이 꼭 워낙에 뭐 매트랩이나 뭐 요새 유행하는 툴들이 행렬을 처리하는 방법들을 잘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요새는 많이 배우진 않습니다만, 그리고 여기서도 배우진 않을 겁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파트이고요. 대용량 행렬을 어떻게 빠르게 풀고, 특히나 싱귤러 밸류들을 어떻게 구하고, 행렬을 구함에 있어서 수치 에러가 원인이 되는 피보팅, 여러분들이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이라는 걸 배운 학년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거 계산하기 쉽게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1, 2, 1, 0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얘를 전부 다 2분의 1로 나눠서 1하고 0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1을 해서 위에다 더해주면은 1, 0이 있고, 얘는 사라질 거고 2가 될 겁니다. 얘는 위아래 순서를 바꿔서 놓으면 1, 0, 0, 2, 다시 2를 나눠주게 되면 1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랭크가 2개구나, 뭐 이런 것들을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을 하거나 하는 방법들이 왜 중요한가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방법으로 실제 컴퓨터도 행렬을 풉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뭐 여기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본 챕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아까 제가 2하고 0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고 1, 2, 0.000002 0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여기를 똑같은 숫자 2로 나눠줘서 1과 0으로 바꿨죠. 여기도 0.000002로 나눠주면 이 부분이 1, 0이 될 겁니다. 그럼 뭐 아까랑 똑같잖아요. 네, 수학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공학적인 문제가 하나가 발생을 하죠. 우리가 0.0002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작은 숫자이고, 이 숫자로 무언가를 나누게 되면, 즉 이 부분이 1하고 0이 되긴 하겠지만 굉장히 작은 숫자로 나눠주다 보면 이 부분은 숫자가 작은데, 만약에 여기가 0이 아니라 100만이나 1000만이 들어가 있다면 0.001로 나누게 되면 이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가 되고, 여기는 굉장히 작은 숫자이죠. 그래서 숫자와 숫자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나게 되면, 이거 이제 이 부분을 피벗, 그 농구에서 이렇게 등으로 버텨주는, 센터가 이렇게 공격 들어올 때 버텨주는 역할을 하죠. 피보팅 해준다고 하는 이 피봇들이 다른 행과 너무 큰 차이가 있게 되면 수치 오류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컴퓨터로 연산을 해봤는데, 나는 답이 1이 나올 줄 알았는데 0.9999999999998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숙제를 내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답이 제대로 나왔는지 가끔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수치 오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두 개는 같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 연산을 여러분들 뭐 인티저는 4바이트, 요새는 이제 64비트니까 8바이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더블형은 8바이트 쓰고 있죠. 근데 더블이 표현할 수 있는 것들 부동소수라고 하고 있고, 뭔가 소수점이 왔다 갔다 하는 형태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10의 8승 단위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피봇이라고 하는 문제가 주변 숫자와의 관계가 너무 큰 차이가 나면, 그러면 이때 수치 오류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봇 문제야말로 0이냐 0이 아니냐를 구별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행렬 연산에서, 특히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같은 부분에서 되게 많은 문제점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학적이다라는 것과 수학적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같은 A지만 공학적으로는 얘가 가지고 있는 해상도 능력이 레졸루션이 작기 때문에 문제점들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수치 해석의 영역입니다만 우리는 여기서 수치 해석을 배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학습화 기법들을 배우는 것이 목표인데 단지 연산이라고 하는 반복적인 연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대한 부분 때문에 수치 해석을 배우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통적인 그리고 전형적인 어떤 수치 해석적 기법하고는 여기서는 조금 다른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많이 있어요. 뭐 세컨트 메소드라는 것도 있고, 솔루션, 뭐 매스 어널리시스, 모티베이션, 뭐 별로 수학하고 상관없는 것들, 루트, 그리고 뭐 디퍼런시에이션.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우리 과목에서는 디퍼런시에이션이 미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작게 써놨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실제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되게 느긋하게 천천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TV가 너무 더워서 항상 오늘은 한번 끝나고 나서 제가 온도계로 온도를 한번 재보려고요. 여기가 지금 손을 대면 뜨거워 하는 정도로 달궈져 있는데 그래서 제 얼굴도 항상 빨갛게 달아올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수치 해석적인 것들, 수치 해석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결국은 해를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해. 해는 답이죠. 답을 구하는 게 목표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어널리티컬 솔루션, 손가락으로 푸는 거죠. 2A는 3하면 A는 1.5. 뭐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해봤던 것들이고요. 문제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방정식으로 표현한다면 2A는 3인데 2A 빼기 3은 0. 그리고 이때 해당하는 A는 얼마일까? 이거를 풀고자 하는 것이 목표인 겁니다. 눈으로 보면 풀 수 있는데 이거보다 식이 복잡해지면 손으로 잘 못 풀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치 해석적 기법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A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었고 FA는 0이 되고 이때 FA는 2A 빼기 3이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A를 구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런 수식 그리고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융합되는 과목들에서는 항상 제가 얘기 드립니다만 내가 무엇을 구하는 게 목표인가? A를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뭘 구해야 되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퀘이션은 해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루트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어떻게 헤드를 구할 것인가 라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위해서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밌는 아이디어를 내놨고요. 그래서 아주 직관적인 방법들로 먼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 건가? 컴퓨터가 한 번에 풀어주지 못하고요. 예를 들면 뭐 매트랩이나 이런 데에다가 솔버 기능들에다가 뭔가 던져놓으면 한 번에 답이 나오긴 합니다만 내부적으로는 뭔가 연산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터레이션이라는 용어들이 등장을 하고요. 이터레이티브리 하면은 이건 반복적으로 라는 뜻이 되겠고 이터레이션, 반복해서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실까요? 무언가 나는 요 지점을 구하는 게 목표인데 요걸 한 번에 못 구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빨간 점이 답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요건 너무 에러가 크기 때문에 무언가 방법을 이용해서 조금 더 답 쪽으로 가고 있죠. 몇 번 더 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하니까 답에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고요. 점점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답의 근처에 와서 답 쪽으로 가서 답에 여기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답이 훅 하고 딴 데로 가버렸죠. 이런 일들이 뉴머리컬 메소드 쪽에서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답 근처로 가는 것 같다 팡 하고 튀고 여기서 왼쪽으로 계속 가버리면 그 방법은 틀린 것이 되겠고요. 근데 튀었지만 그 다음 단에서 다시 답 쪽으로 간다면 이 방법은 에러가 있어서 뭔가 딴 쪽으로 튀더라도 답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딴 데로 갔다가 다시 답 쪽으로 가는 능력만 있다면 그리고 최종적으로 답에 접근할 수만 있다면
이 방법은 괜찮은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른 용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용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요새 자동 제어가 어떻게 배우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어 시간에 수령과 발사는 수학 시간에 배웠고요. 제어 시간에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안정성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안정성은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게 있는데 이 안에 제가 이거 막대기를 넣으면 막대기가 흔들흔들하다 이렇게 해서 딱 가운데서 멈춰버리겠죠. 그죠? 잠깐 눈에 보이죠? 떨어져 버렸는데 여러분들이 요 안에다가 뭔가 구슬을 넣고 이 바깥쪽으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내비두면 얘는 왔다 갔다 하다가 가운데서 멈춰버릴 겁니다. 수렴을 했잖아요. 근데 바깥쪽에다 동그라미를 놓고 굴리면 바깥으로 떨어져 버리겠죠. 이렇게 생긴 것들은 발산해 버리는 겁니다. 해가 특정한 위치로 멈추지 못하고 펑 하고 굉장히 큰 값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고요. 안쪽에 있다면 얘는 흔들리다가 가운데서 멈춰버릴 겁니다. 이게 수렴하는 것들이죠. 이게 단순하게 수학적으로 보면은 어딘가에 가서 수렴을 하는 거고요. 이 녀석은 어딘가로 펑 하고 튀어버려서 발산하는 것인데 제어나 시스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관점에서 보면 얘들은 수렴을 한다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만 얘는 요 안쪽에만 있다면 이 안에서 어디에 있든 간에 얘는 반드시 수렴을 하겠죠. 이런 요 안쪽에 뭔가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안정된 해를 얻을 수 있어서 안정된 시스템이라고 부르겠고요. 바깥에 있는 것들은 굴러서 떨어져 버릴 테니까 얘는 불안정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정된 경우에 많은 것들 보시면 지금 얘는 요 위에 이렇게 내려놓으면 제가 바깥에서 무언가가 힘을 가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죠. 안정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안정한 것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세울 수가 없나요? 그래도 안정된 상태에 있는데 만약 제가 이거를 잘해서 세워놓으면 금방 떨어져 버리죠. 잠깐 멈춰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손이 떨려서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것들은 불안정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막대기가 있는데 걔를 여기 망치가 있네요. 다행히. 이 망치의 경우에 진동을 하면서 진자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멈춰 있으면 얘는 안정되죠.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세워놓으면 얘는 균형을 맞출 수는 있지만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죠? 여기서 불기만 하면 넘어지잖아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안쪽으로 빨려 들어올 수 있는 경우들 안정된 경우가 되겠고 그 반대쪽에 있는 것들은 불안정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 방법론들을 무언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반복적인 방법론을 배울 때에는 내 방법론이 안정된가 불안정한가를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제어 컨셉에서 배울 수도 있는데 워낙에 이제 안정과 불안정을 그냥 단순히 이제 PID 제어만 배우시면은 의미가 없고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과 이런 컴퓨터로 풀 수 있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유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어도 배워보시고 제어 과목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제어에서 배우시고 그 다음에 로봇공학에서 PID 제어도 해보면서 얘가 로봇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들 많이 해봤잖아요. 여기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전부 다 시스템들이 되는데 이 시스템은 안정될 수도 있고 불안정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무언가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시스템이 되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이게 해를 안정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가 또는 불안정한가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게 안정되게 가는 수렴하는 것처럼 보이다 갑자기 튀었어요. 튀는 현상들은 무엇인가를 제가 얘기를 한다면 내가 무언가 안정적으로 운전을 하든 또는 나는 오늘 밥을 먹었으니까 집에 가야겠다고 집으로 가는데 중간에 누군가가 와서 그냥 내비두면 집으로 갈 텐데 친구가 와서 야 놀다 가자 해서 중간에 빠져버리죠. 근데 중간에 친구랑 뭐 술을 먹든 뭐 놀든 하다가도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죠. 이
전체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의 에이전트이고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결정론자들인데 결정을 하는 입장에서 나는 그래도 오늘은 오늘의 마지막 미션은 집을 가는 거이기 때문에 중간에 외란이 들어오든 뭔가 에러에 의해서 튀어버리든 수치 에러 때문에도 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집으로 가려고 하는 다이나믹스를 보여주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무언가 마지막 지점으로 잘 가려고만 하면 이 시스템은 안정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반복적인 기법들을 배우게 되는데 대부분은 안정된 방법론 하에 해로 가는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갖고 있는 예제들을 배우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도 하나의 예가 있는데요. 왜 내가 이런 방정식 푸는 걸 배워야 되는가? 뭐 뒤에서도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 로봇공학에서 이 너무나 복잡한 그 로봇 다이나믹스 수식을 유도하고 라그랑지 메소드로 예제들 전부 다 시뮬레이션까지 해봤습니다. 이거 지금 보시면 미분 방정식이죠. 세타 2다시 있는 미분을 했기 때문에 미분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무엇은 0이다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얘들은 미지수가 세타 1, 세타 2가 각각 있고요. 걔들에 대한 미분 값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미분을 갖고 있는 방정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다이나믹 이퀘이션들은 전부 다 미분 방정식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이퀘이션, 다이나믹 방정식, 운동 방정식이잖아요.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미분을 두 번 해서 F는 MA라는 것들이 등장을 해야 되죠.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을 두 번 했기 때문에 미분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 미분이 세타 2닷과 0 이렇게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세타 도트, 사인, 코사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비선형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선형 방정식은 우리가 손으로 풀 수 없었고요. 여기에 세타 2닷을 수치 적분을 이용을 해서 지난 학기에 여러분들 로봇공학 배우신 분들은 배운 겁니다. 얘를 수치 적분을 해서 뭔가 오일러 이퀘이션으로 표현해 놓고 그걸 대입해서 선형화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서 프로그래밍화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조금씩 더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컨버전스, 수렴성과 반복하는 방법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반복하는 방법은 수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뭔가 반복을 해서 답이 있는 대로 가야지 딴 데로 튀어버리고 발산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수렴성, 컨버전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의 턴은 매번 턴은 여러분 턴 방식 이런 거 잘 알잖아요. 게임할 때 실시간 시뮬레이션, 실시간 전략 게임도 있지만 턴 방식, 턴제 이런 거 있죠. 내가 한 번 하면 그 다음은 네가 해야 되는 것들. 그럼 가위바위보는 턴제일까요? 턴제가 아닐까요? 가위바위보는 동시에 하기 때문에 실시간 전략 게임이 되겠고요. 턴 방식은 내가 한 번 했으면 그 다음에 제가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참참참 게임 같은 거죠. 참참참. 내가 실패하면 그 다음에는 제가 저한테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비와 공격이 왔다 갔다 하는 형태, 이런 것들이 턴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좀 뜬금없는 얘기가 돼버렸는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뭘 할 거고 다음번엔 내가 뭘 할 거고 상대가 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뭘 한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어에서는 디스터번스, 그 외란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번 턴에 내가 뭘 하고 있는데 외란이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다음 턴에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거죠. 나는 이 문제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 얘가 알아서 지가 아이씨 하고서 외란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프로그래밍으로 할 때는 이런가 보다 했었는데 하나하나를 전부 다 부르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반복적인 방법을 쓰기 때문에 이번 턴에서, 이번 횟수에서, 이번 차수에서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수렴과 발산, 컨버전스와 다이버전스에 대한 것들을 좀 다뤄 나갈 겁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드린 대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러닝 기법들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하고 컨트롤, 수치 해석들 전부 다 DP,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들어가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를 어떻게 구할지 한번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앉아서 하다 보니까 자꾸 몸을 비틀어서 목이 아파서. 자, 여기 이제 바이섹션 메소드라는 걸 다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매트랩으로도 예제를 만들어 놨고요. 뒤에서는 파이썬 예제들도 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수식을 보면 어려워, 복잡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많은 그 이터레이티브한 방법들, 반복하는 방법들은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 방법론이 뭔지를 빨리 깨우치는 게 필요합니다. 수식은 나중에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 방법론은요, 수식은 복잡한데 되게 간단한 방법을 씁니다. 여기에 짝대기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 어떤 방정식이 수식이, 함수가 흘러가고 있고, 그때 그 값이 0인 경우에 해를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y는 fx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얘는 함수인데 이 결과가 방정식의 형태로 0이 되는 경우에 바로 이 부분에 x는 얼마일까? 이걸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쉽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이걸 위해서 맨 처음에 아주 모든 거의 수치 해석에서 처음 나오는 심플한 예제입니다.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일단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후보군을 둡니다. 그리고는 이 사이에 해가 있을 거야 라는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하는 것들을 게스한다, 추측한다 라고 부르고요. 이 값들은 게스 값들이라고 부릅니다. 게싱하는 값들. 그래서 왼쪽에 오른쪽에 두 개의 해를 두고 이 사이에 분명히 해가 있을 거야 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왼쪽과 오른쪽에, 조금 더 왼쪽에다 여기다 잡아볼게요. 얘의 중간점을 찾아봅니다. 그리고는 이 중간점을 미드 포인트 M이라고 잡아보겠고요. 그리고 나서는 요 L과 R을 두 개로 분리해서 가운데 하나를 잡은 다음에 L과 M 사이에 해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해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이 L은 버려요. 그리고 M과 R 사이에 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L은 이제 지우고 얘가 새로운 L이 되는 겁니다. 아하, 이거 별거 없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는 새로운 L과 새로운 R 두 개의 중점을 또 구해봅니다. 중점을 구한 다음에 L'과 M과 사이에 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R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느라고 M과 R 두 개 사이에 해가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제 얘는 지워지고 얘가 새로운 R이 됩니다. R 프라임이 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점을 찾아서 중점과 L 프라임 사이에 해가 있는지, 중점과 R 프라임 사이에 해가 있는지 판단해서 해가 있는 쪽이 새로운 L 또는 R이 되는 방법. 이게 바로 바이섹션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계속해서 반으로 쪼개가지고 여기에 L, 여기에 R이 있다면 M을 만들어서 이 사이에 있는지, 이 사이에 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두 번째, 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눈으로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컴퓨터로는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을까요? 자, 여기 이게 L이고 M이고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가 있냐 없냐라는 걸 판단하는 방법 간단하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L, 여기에 R이 있다면 이 사이에 해가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수식으로만. 그림 그리지 않고요. 간단해요. 여기에 이렇게 구해보면 FL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값을 넣어보면 FR이 될 겁니다. 자, 이 사이에 해가 있다면 반드시 FL 곱하기 FR은 0보다 작을 겁니다. 어떤 게 마이너스고 어떤 게 플러스일지는 모르겠지만 두 개 사이에 해가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L과 R 두 개의 곱이 음수가 되면 이 사이에는 해가 있다는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완벽한 조건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그럴듯한데 라고 생각하지만 안 되는 사례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생긴 경우에 내가 여기에 레프트, 여기에 라이트라고 잡게 되면 레프트하고 라이트 사이에는 반드시 해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요. 이때 우리가 FL과 FR을 곱해서 보면 얘는 양수가 되기 때문에 해가 없다고 컴퓨터가 잘못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바이섹션 메소드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레프트, 라이트 값은 잘못된 개수 값들, 추측 값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바이섹션 메소드는 하나의 쉬운 예제이기 때문에 이제 잘 되는 거 위주로 일단 생각하시고서 문제를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솔루션 XS는 XL과 XR 사이에 있고요. 바로 이 부분이 솔루션 XS라고 제가 가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fxl과 fxr 두 개를 곱을하면 음수가 되어야 되는 이 조건을 만족할 때 그러면 레프트하고 라이트 사이에는 반드시 해가 있구나. 또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포인트 찾아가지고요. 미드 포인트 xm은 2분의 1 xl 더하기 xr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여기가 예를 들어서 xm이라고 하게 되면 xl과 xm 잘못 얘기했어요. fxl과 fxm의 곱이 음수이면 이 사이에 해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xm은 xr 새로운 이 녀석이 라이트 값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xm과 fxm과 fxr을 곱한 이 두 가지를 곱하면 둘 다 음수이기 때문에 양수가 돼서 이 조건을 만족을 못 하잖아요. 첫 번째 조건을 만족을 못 해도요. fxm과 fxr 바로 이 점과 이 점 두 개의 곱이 음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고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xm은 이 녀석은 이제 새로운 레프트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버리고 xl로 표현을 한 겁니다.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에서 예제로 잡은 거는 일부러 해가 많은 x sin x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sin x는 먼저 우리가 대충 그려보면요. x sin x, sin x가 0이기 때문에 해가 굉장히 많아요. 0도일 때도 0이겠고요. 180도일 때도 0이겠고, 뭐 촌스럽게 각도로 얘기하지 말고요. 0도, 그 다음에 파이일 때, 2파이일 때, 또는 마이너스 파이일 때도 전부 다 해를 만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굉장히 많은 경우이고,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x sin x는 오른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집니다. 더 많이 그리게 되면 얘가 사인 커브를 그릴 것이고요. 0보다 작은 쪽을 그려도 이 부분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0이기 때문에 이제 y 값이 0인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여기도 답이 되겠고 여기도 답이 되고 얘가 이만큼 그려져서 이 부분에도 답이 있을 겁니다. 얘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치 해석 앞부분에서는 항상 그 해가 이 실제 그래프가 한번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하라고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몇 번 만에 수렴하는가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터레이션을 몇 번 하는가요? 잘 안 보여요. 제 눈으로도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강의 자료 보시면 잘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에러가 얼마만큼 줄어드는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여기 레프트, 여기 라이트가 있으면 이 점이 처음에 해라고 미드 포인트인데 얘가 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실제 값하고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바로 이 부분을 에러 값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y축은 에러, 그리고 x축은 이터레이션, 턴. 한국말로 표현하면 턴이 되겠죠. 한국말이 아니구나, 턴이. 매회 이런 게 되겠습니다. 턴은 한국말이 아니었죠, 참. 그래서 이터레이션을 몇 번 하면 해가 나오는가, 이 방법을 계속 반복해 봤더니 약 10번 정도 하니까 에러가 0에 가까운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해를 구할 때는 이게 보기 편하니까 좋아 보이겠습니다만 이제 조금 더 나중에 보시면은 얘가 해가 점점점 그러니까 해에 가까워지는지, 즉 에러가 작아지는지를 보면 해에 가까워지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이 그래프를 꼭 그려서 이 방법이 제대로 수렴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수렴성은 어떻게 알면 되냐면 지금 보시면은 에러가 처음에 되게 컸다가 얘가 이렇게 수렴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수렴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수 로그 익스포넨셜하게 수렴한다. 익스포넨셜리 지수 로그적으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많은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보시는 수렴성에 대한 사례인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P 컨트롤에서 이 똑같은 것들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익스포넨셜하게 수렴한다는 것들은 우리가 점근적으로도 어심토티컬리, 어심토티컬리는 영어이고요. 한국말로는 점근적 수렴이라고 부르죠. 점근적인, 이렇게 부르죠. 어심토티컬리는 점근적이다라는 표현이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과정에서 배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y는 x분의 1 그려놓으면 얘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잖아요. 이 부분은 점근적으로 0에 도달할 것이다, 또는 여기는 발산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죠. x가 0에 굉장히 가까워지면 발산해버리고요, x가 그냥 값이 되게 커지면 0에 수렴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커브들을 전부 다 점근적인 어심토티컬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P는 묵음입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바이섹션 메소드는 이제 매트랩 테스트 1에도 포함되어 있고, 나중에는 다 파이썬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구나. 지금 컴퓨터가 두 대가 있어서 제가 헷갈렸어요. 이 방법을 대입하면 가운데 미드 포인트 잡았다가 이 녀석이 새로운 레프트 값이 되니까 이 두 가지 사이에 미드 포인트 잡고요. 그럼 이 사이에 해가 있으니까 이제 얘는 버리고 얘가 새로운, 이게 레프트 값 현재, 얘가 라이트 값이고, 얘네 두 개의 미드 포인트 찾아 들어가니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살아야 걸려서. 코로나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프트, 라이트가 있고요. 이걸 정말로 쭉 푸는 사례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것만 가지고 좀 낯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파이썬이나 다른 스크립트들, 프로그래밍들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푸는지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수식으로는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가 있으면 얘네들이 처음부터 무조건 시작하기 전에 fxl, fxr은 0보다 작은 조건을 만족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 사이에는 반드시 해가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이 수식이 되겠고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미드 포인트를 찾아요. 미드 포인트는 xl과 xr의 두 가지 나눈 값이 되겠고, 새로운 미드 포인트가 생기면 fxl, fxm 두 가지의 곱이 0보다 작으면 새로운 xr이 xm이 될 것이고, xr과 fxr과 fxm이 곱이 0보다 작으면 xm이 새로운 xl이 될 것입니다.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는 만약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 조건 때문에 이 조건을 처음에 만족하지 않고 시작한 사례들이 될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겨 있는 경우, 여기가 레프트고 여기가 라이트면 이때야말로 이 조건을 둘 다 만족하거나 둘 다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 턴 처음 시작할 때 매 회에는 이 두 가지 수식 중에 하나를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시작할 때에는 이 조건을 무조건 만족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수업을 하니까 자꾸 딸꾹질이 나서. 자, 그러면 이 방법론의 컨버전스로 먼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버전스 확인하는 건 조금 복잡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수식을 조금 더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적용을 해보겠고요. 우리가 이 수렴성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에러 값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의한 에러 값은 레프트하고 라이트의 차이 값을 절대값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레프트하고 라이트가 있으면 두 개 사이의 차이값 되게 큰데 그 값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값이 0에 도달하는 것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에러 1은 x2 빼기 x1, 그 다음에 에러 2는 여기 레프트 라이트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이거를 이와 같은 예제로 표현하겠습니다. 레프트는 x1이라고 표현하겠고요. 라이트가 점점 이쪽으로 오는 사례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x1하고 처음에 x2가 있죠. 이게 레프트고 이게 라이트일 텐데 중점을 구했더니
중점 x3이 생길 거고 x4, x5 하면서 점점 좀 왔다 갔다 하는 관계예요. 그걸 간단히 표현하면 에러 1은 x2 빼기 x1 그리고 에러 2는 x3 빼기 x2. 자, 이 수식하고 보시면 돼요. 여기 x1하고 x2가 레프트 라이트였는데 미드 포인트가 생겼죠. x3. 그러면 얘는 해가 아니고 이제 x2하고 x3의 관계이고 얘네 두 개의 미드 포인트 x4가 생겼어요. 이제 x2는 버리고 x3하고 x4의 관계에서 x5가 생겼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수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사례를 일부러 든 거고요. 에러는 x2 빼기 x1, 에러2는 x3 빼기 x2 계속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그리고 x3 빼기 x2는 x2 빼기 x1의 2분의 1보다는 무조건 작다라는 조건이 하나가 생깁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시면요. 얘네 둘 x1 빼기 x2 에러가 지금 이만하죠. 근데 중점을 사용을 하잖아요. 얘네 두 개의 중점을 사용하기 때문에 x3 빼기 x2 요 값은 x1 네,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서 이 길이는 무조건 이 길이의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같거나 작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x3, x2는 전에 있는 거에 2분의 1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쭉 표현을 하게 되면 부등호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x3 빼기 x2는 다시 2분의 1에 x4 빼기 x3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에러 n은 xn 더하기 1 빼기 xn이라고 표현하면 얘네들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계속 붙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분의 1 n-1승보다 승분의 x2 빼기 x1 초기 조건보다는 작다 이런 조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얘보다 작고 얘는 얘보다 작고 얘는 얘보다 작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걸 빼버리면 최종적인 결과는 처음 값 x2 빼기 x1의 2의 n승 마이너스 1승분의 x2 빼기 x1보다 작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 그대로 내려왔고요. 얘네 두 개는 같은 거고 얘는 얘보다 작고 얘는 얘보다 작으니까 최종적으로 이 결과는 이 값보단 무조건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초기값 x2 빼기 x1은 상수이기 때문에 앞쪽으로 넘어가고 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n 빼기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은 0에 수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에러 n은 0이 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신 수식들 등비수열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필요한 것들을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학교 과정에서 그리고 향후 앞으로도 뭔가 이런 방법들을 배울 때는 고등학교 때 배운 것들이 다 같이 여기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이섹션 메소드는 2분의 1이라는 방법론을 토대로 해서 수렴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수렴성은 여러분들이 크게 흥미는 없겠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상급기관 또는 상급학교 진학을 할 때에는 이런 방법론들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수렴을 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사례로서 여기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 잠깐 끊고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